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40대 중반이 된 남성입니다. 제 결혼은 실패였어요. 36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죠. 때문에 주변에서 넌 사람 보는 눈도 없다. 그러게 왜 그렇게 급하게 했냐. 어쩌면 너 책임이다. 저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가해자인 아내보다 더 큰 욕을 먹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렇듯이 스스로를 가장 원망하기 마련이더군요. 그때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죠. 일단 그 중에 3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은지야, 아이 낳고 나면 우리 결혼식 바로 올리기로 했잖아. 근데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가긴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미국에 계신다고 해도 전화 한 번 없이 이러는 건 좀 그렇지. 나 임신해서 비행기 못 타는 거 알면서 그래? 그야 알지. 그래서 나만 다녀오려고.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실 거야. 인사드리고 내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 초대를 하거나 아님 그쪽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고. 이런저런 상의를 드리려면 내가 직접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외국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진행하면 그만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리 외국에 계시다고 해도 두 분 다 한국인이잖아. 그리고 내가 출장도 자주 다니고 외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한국보다 덜하긴 해도 아예 관심 없는 건 아니야. 특히나 결혼은 더 그렇던데? 알았어. 일단 연락은 해볼게. 됐지? 당시 아내의 친정은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연애를 할 때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였고 그 뒤에는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더구나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류상으로 급하게 합친 이후에나 저도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아내는 자꾸만 장인 장모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더군요. 어떨 때는 사이가 좋지 않다, 조금 다퉈서 연락하기 싫다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자동차 수출 관련 일로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장인 장모님이 살고 있다는 뉴올리언스 근처로 가게 돼서 아내 은주에게 말했죠. 이번에 출장 가는 김에 나 혼자라도 다녀오려고 해.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주소 있어? 아니,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집엔 왜? 이 기회에 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전에도 계속 말했잖아. 가서 상의할 것도 있다고. 그래도 혼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불편할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했으니까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정확히 어디 지역에서 산다고 했지? 레이크뷰면 폰차스트레인 호수 근처에 있는 건가? 그렇지. 그 호수. 마이애미에 있는 거기. 근데 우리 부모님 바쁠 거야. 일단 전화로 물어는 볼게. 시간이 안 되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결혼하기 전에 저는 뉴올리언즈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기억했는데 갑자기 마이애미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추궁했더니 제게 갑자기 짜증을 냈죠. 거기서 거기지 뭐. 어쨌든 같은 미국이잖아. 잠깐 헷갈렸어. 왜? 아니 왜 당신이 짜증을 내? 그럼 당신이 하는 말은 마이애미에 폰차트레인 호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무슨 부산에서 울산 가? 마산에서 창원 가냐고. 마이애미랑 뉴올리언즈랑 그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야. 미국이 한국 땅덩이랑 비슷한 줄 알아? 비행기 타고 가야 할 거리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알긴 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가봐서 모르는 걸 어쩌라고. 난 분명 그렇게 들었어. 헷갈렸겠지. 그래서 말을 한 거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집착을 해? 집착? 내가 이상한 거야? 집착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해?
당신 관점으로 당연한 거면 모두가 그래야 해? 그렇게 화를 내던 아내는 그래도 찾아가겠다는 제 앞에서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고아이며 고아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내내 제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저는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아내 앞에서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아무리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기 싫다고 해도 없는 부모를 있다고 속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었죠. 더구나 저와 아내가 거의 2년 가까이 연애를 했으니 굉장히 오래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임신 18주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는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집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죠. 전봇대랑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까지 걸고 있더군요.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만취한 것도 기가 찬데 이전부터 아내는 술을 한 잔도 못 먹는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코올을 분해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아내를 부축해서 오면서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따금 묘한 술 냄새를 맡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구강청결제 냄새라고 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그런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술 한 잔도 못 먹는다고 알레르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술에 취해서 눈이 풀린 아내가 씩 웃었습니다. 알레르기? 있지. 술을 조금만 먹으면 막 위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많이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막 생겨. 조금 먹을 거면 안 먹는 게 맞지. 자, 3차 가자. 우리 3차 가. 누나랑 둘이서 3차 가자. 응? 누나? 누가 누나야? 은재야, 너 임신했어.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거야? 정신 차려. 얼른 똑바로 걸어. 그러다가 진짜 애 잘못된다고. 제 말에 은주는 해죽거리던 웃음을 거두고 제 뺨을 톡톡 치더군요. 야, 나 돈 있어. 그니까 3차 가자고. 은주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몸을 똑바로 해봐. 잔소리 하지 마. 아가리 여물어. 설마 누나가 돈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있다니까? 내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어. 그래서 내가 돈은 충분하다고. 아내는 비틀거리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고 그걸 제 앞가슴에 쑤셔 넣었습니다.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단추와 단추 사이에 손을 쑥 넣어서 돈을 넣더군요. 충격적이긴 했지만 과한 술버릇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헌데 집에서 하는 짓은 더 가관이었죠. 저한테 오빠라고 하질 않나 아님 자기를 누나라고 하질 않나 옷을 훌렁훌렁 벗고 춤까지 추기까지 했어요. 그건 제가 봤던 그 어떤 술버릇보다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거실 바닥엔 토하고 허공에다가 돈을 뿌리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술을 못 먹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소주 2병이라는 주량은 저보다 더 했고요. 당신이 술 잘 먹는 여자들 싫어할까봐 그랬어. 진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연애할 때 그럴 수 있잖아. 나도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도 좋았잖아. 응? 저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입에서 술 먹는 사람들 비난한 적 있어? 근데도 당신은 거짓말을 했잖아. 장인 장모님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미안하다고 하잖아. 친구들이 그렇게 먹인 걸 어쩌라고. 난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 실수했다고 하잖아, 실수. 당신 임신한 사람이야. 은주 네가 술을 먹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 생각하지.
그래도 좀 먹어도 돼. 그거 먹었다고 애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예전에 임신한 사람들도 담배 피우고 다 했어. 그래도 애들 멀쩡히 나왔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임산부들은 술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편협해? 매일 마신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고 해도 술, 담배는 다 해도 된다는 아내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당황해서 해본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가 신혼집에 방문하셨어요.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그날은 저도 일까지 쉬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오전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상태는 좀 멍했습니다. 뭔가 산만하게 움직이는 듯 했고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했죠. 저는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식사를 할 때 아내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이고추가 끼어 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은주야, 당신 뭐해? 제가 아내의 팔을 흔들며 묻자 아내는 급하게 먹던 오이고추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담배를 태우지 않아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흡연자들이 담배 끝을 손끝으로 강하게 털어서 불을 끈 뒤에 검지로 튕겨서 꽁초를 멀리 버리는 장면 말이죠. 딱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의심을 하게 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아내의 뒤를 몰래 밟아서 실제 현장을 잡아내고 말았죠. 바로 아내가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이에 담배를 넣고 구석에서 뻐끔거리며 피우는 모습을 말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같은 걸 버릴 때 남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아내는 내가 가정주부인데 온전히 내가 할 몫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죠.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늘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흡연을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담배를 펴? 당신 임신한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인상을 썼죠. 아, 진짜 짜증나. 그놈의 임신!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당신이 그런 거잖아. 그래, 나 흡연자야. 왜? 아이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진짜 잔소리 좀 짝짝해. 당신이 임신해봤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알아? 자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한두 대는 괜찮아. 뭘 그런 걸로 소란을 떨어? 그럼 간접 흡연한 사람들은 죄다 아이 못 낳고 낳아도 기형만 낳았을까? 별 이상도 없어. 하여튼 요즘 인간들이 작은 걸로 유난을 떨어서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 난 거야. 은주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뭐가 또 아닌데? 임신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야 해? 당신이 보기엔 내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나 나름대로 숨기려고 노력한 거야. 근데 당신이 그걸 깬 거고. 사람이 다 솔직해? 거짓말이라고는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적당히 봐도 못 본 척 넘어가고 유도리 있게 할 줄 알아야지. 무슨 8살 꼬마도 아니고 쪼르르 와선 봤다고 난리를 피워? 왜? 아주 선생님한테 이르지? 끊을게. 끊을 테니까 더는 이 문제로 뭐라고 하지 마. 화도 나고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방법뿐이었죠.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런 아내와 갈라서게 됐죠. 바로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서도 아니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죠. 아이의 혈액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RH-였거든요. 아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에도 뻔뻔하게 제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굳이 이혼을 하겠다면 재산 분할이라도 해줘.
양육비는 양심상 안 받겠지만 우리 결혼했잖아. 그니까 달라고. 그러기 전엔 난 절대로 이혼 못 해줘. 재산 절반 그거 줘야지. 지금 장난해? 내가 왜?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거 사기야.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근데 뭐? 재산 분할? 누굴 바보로 알아? 사귀든 뭐든 결혼을 했고 이혼하면 그거 받는 거 맞잖아.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그리고 이혼 요구한 사람이 주는 거고. 안 그랬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살겠어? 고작 우리 1년 살았어. 임신 사실 알고 바로 혼인신고했으니까. 무슨 드라마를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살아서는 재산 분할 빵이야 빵. 영원이라고. 말도 안 돼. 난 무조건 받을 거야 무조건.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화려한 과거까지 알게 됐죠.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써야 할진 모르겠지만 아내는 화류계 출신이었습니다. 더구나 결혼한 후에도 제 카드로 남자들이 나오는 술집을 다녔더군요. 이전에 제가 내역을 확인하긴 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쇼핑몰처럼 보였으니까요. 진짜 이름을 올릴 수 없으니 비슷하게 지어 올리자면 BNT 이런 느낌의 술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저는 한 푼도 넘기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죠. 문제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 강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엄마 친구가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하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이 뭔지 알고 만나. 엄마, 나 그냥 혼자 살아도 돼. 요즘 그런 사람 많아. 능력 있고 또 아쉬울 것도 없어.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모르지 꽃뱀일지도. 이거사. 그래도 벌써 이혼하고 4년이 넘었어. 첫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도 계속 노력하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더라. 그니까 더 노력해봐. 엄마 소원이야. 저번에 소개해준 여자는 어때? 그 여자 직업도 선생님이고 참 반듯하던데. 반듯은 무슨. 내가 겉모습만 믿었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데. 됐어. 오히려 잘 됐어.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나랑 같이 계속 살면 되는 거지. 이혼하고 얼마 후 저희 어머니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물론 어머니는 제가 재혼을 할 것까지 생각해서 계속해서 함께 사는 건 거부하셨죠. 자신이 짐이 되는 건 싫다면서 어느 정도 거둥이 가능해지자 바로 그 근처에 집을 얻었고요. 시골은 병원도 멀어서 절대로 못 보내겠다는 저와 다 큰 자식이랑 함께 살기 싫다는 어머니와의 타협점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한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글쎄 이 아가씨가 내가 장 보고 올라오는데 짐까지 들어줬지 뭐니. 고마워서 내가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했어. 이 아가씨 이름은. 여자는 절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도와주셔서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즐거웠어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흐지부지한 첫 만남 이후에 저희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고 그러다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서연이는 전처와는 동갑으로 저와는 5살 차이가 났고 동네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전처와 똑같이 고아원 출신이었음에도 밝고 긍정적이고 솔직했죠. 또 저처럼 이전 결혼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이혼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듣기론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서연이는 딱히 감추는 것도 없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솔직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을 믿진 않았어요. 전처 역시 초반엔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네 눈을 못 믿겠으면 날 믿어봐라. 서연이 그 아이 정말 좋은 애야. 당장은 잘하겠지. 은주도 엄마한테 잘했어. 기억 안 나? 제 말에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죠. 잘했지. 은주가 어머님 하고 날 따르고 호호하하 잘했어. 또 만나면 예쁘다 곱다 이런 말도 거의 매일같이 했고. 그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어. 솔직히 내 나이에 이 얼굴에 예쁘단 말이 나오니? 엄마가 뭐 어때서. 그 정도면 예쁜 거지. 시끄러. 넌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서연인 달라. 그 아이는 그런 사탕발림 하지 않고 애가 진중해. 차분하고 우직해서 마음에 더 들어. 너도 서연이 좋으면서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주저하는 거 아니니? 전처가 그렇게 밉다면서 왜 그 아이 때문에 네 인생 자체를 망치려고 해? 좋은 사람이 언제라도 나타나준다고 생각하지 마. 놓치고 후회하지도 말고.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인데 그걸 의심하고 들여다본다고 알 수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서연이도 고하잖아. 형편도 안 좋고. 딱 은주랑 상황도 비슷하지 않아? 비슷? 아니 어디가 비슷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사기치고 사는 줄 알아? 어디서 되도 않는 걸로 핑계를 만들어? 그것도 그렇지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니. 엄마도 좀 그렇지 않아? 그러는 너는 잘 살았어? 몸뚱이 아픈 내 밑에서 고아랑 진비 없이 자란 게 너야. 너 학교 다닐 때 50원짜리 도화지도 하나 못 사서 선생님한테 맞고 울었던 건 기억은 나니? 또 군대에 너 면회 갔을 때 내가 땡전 한 푼 없어서 과자 하나 사들고 간 게 전부였던 건. 지금이야 네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나도 시켜만 주면 당장에 가서 하겠다.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야.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해. 사실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 뒤에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굶진 않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허리를 움직이기 힘드니 구부정한 자세로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렸죠. 걸어다닐 때 정면이 아닌 거의 바닥을 보고 걸으셔야 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 바로 척추 수술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척추가 무너지니 골반을 비롯해서 무릎, 어깨까지도 차례로 수술을 해야 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때문에 저는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을 찾았었죠. 전처 역시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진 않았고요. 아이 낳고 나면, 출산 이후에 몸조리 좀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미뤘던 겁니다. 어차피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절대로 싫다고 하셔서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었지만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 담배도 피울 수 없고 남자들도 만나러 나가지 못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연이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솔직히 우리 나이에 서로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까 서연이 너랑 만나게 되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서연이는 눈을 깜빡거리더군요. 그게 왜? 뭐?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었어? 어머님 거동도 불편하시잖아. 저는 그 반응에 약간 놀라서 헛소리를 좀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말했죠. 결혼과 동시에 바로!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결혼하고 나중에 모셔? 왜? 난 지금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도 그래. 어머님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같이 사는 게 맞지. 보니까 어머님 사는 곳이 1층이라고 해도 들어가는 현관에 계단이 있던데
그게 얼마나 무릎에 무리를 주는지 알긴 해? 보행기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 요즘 아파트는 그런 거 다 잘 돼 있는데. 그때 저는 한 대 크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까지 말하는 걸 보니 시험을 하려던 저 스스로가 역겹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왜 좀 더 빨리 이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전처와 아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수백 가지이긴 하지만 첫째로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몇 걸음 걸어서 물건을 가지러 갈 때도 휴대폰은 들고 다녔던 전처는 마주보고 식사를 할 때도 휴대폰을 한쪽에 두고 뒤집어 두곤 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본인도 틀릴 때가 많을 정도였죠. 알고 보니 그게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연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빠, 내 휴대폰에 어머님이 보내준 요리 레시피 있거든? 내가 지금 손을 못 쓰니까 오빠가 열어서 소금 얼마나 넣는 건지 확인 좀 해줘. 그래. 이거 비밀번호가 뭔데? 비밀번호를 왜 걸어? 그냥 열어.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해. 뿐만 아니라 결혼한 후에 저희 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엌이며 식탁이며 모든 게 저희 높이에 맞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167, 저는 179 정도의 큰 키였는데 확연히 낮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의 대답은 이랬어요. 어머님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맞잖아. 물론 어머님한테 집안일을 맡기진 않을 테지만 천장에서 꺼내고 서랍장 열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 있는 문턱도 다 제거했어. 아, 그랬구나. 그래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신다고 저렇게 버티시잖아. 만약 안 오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전부를 이렇게 고쳤어. 조만간 내가 끌고 올 거야. 만약에 임신하면 아이 봐달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어머님은 절대나 못 이겨.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저쪽 안방에 어머님 방을 따로 만들 생각이야. 괜찮지? 돈은 혼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낼 거니까 걱정 마. 아니, 돈은 당신이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안방을 안 쓰시려고 할 텐데. 그리고 이미 우리 침대고 뭐고 다 들어가 있잖아. 안 돼. 안방은 처음부터 어머님 방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은 저기뿐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사람 오면 침대를 옮겨달라고 하려고. 타일도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걸로 넣고 변기 양 옆에 지지대도 넣을 거야. 나이 들면 화장실 더 자주 가야 하는데 거실의 화장실은 안방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안 되고 어머님 불편하셔. 아내는 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챙겼어요. 저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 거라고 큰소리친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아내는 굉장히 세심했고 어머니에게 어떤 게 불편할지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역시도 아내가 도맡았어요.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는 제 일의 대부분을 가져갔죠.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완벽한 아내에게 흠은 있었죠. 아가, 이게 무슨 맛이야? 너 안에 뭐 넣었어? 이거요? 어머님이 소금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아이, 그건 맛소금이잖아. 맛소금이랑 소금은 달라. 아, 그래요? 맛있는 소금이라 맛소금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들어간 건 뭐야? 감자야? 아이, 감자가 왜 이렇게 물렀지? 색깔이 왜 이렇게 퍼렇고? 아니요, 아보카도요.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죠. 그리고 이건 도라지고 이건 배인데 기관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엄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모양은 좀 그렇지만 맛은 있지 않을까요? 아이 참, 얘를 어쩌면 좋아?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자 아내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쩌긴요.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되죠. 진짜 안 오실 거예요? 진짜로?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죽어서도 내 집에서 죽을 거라고. 아내의 괴상한 요리를 먹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나름 노력은 해서 어떤 건 먹을 수 있기도 했고요. 걱정이 하나 있다면 어머니가 저희가 잘 지내는 게 좋았는지 오히려 저희와 함께 사는 걸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거였죠. 정말로 아이가 생기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같이 안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당시 제 나이는 40대가 넘어섰고 아내 역시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 부부 둘 다 기대도 하지 않았죠. 더구나 제가 전처로 인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아이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 저는 마냥 기뻐하진 못했어요. 막상 임신 사실을 공개했을 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게 표정에 여실히 드러났죠. 지금 생각해도 못난 짓이긴 했지만 제가 전처와의 일로 받았던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으로는 아내에게 잘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건 부정할 수 없죠.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출장에 간 것도 결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닌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해서 화를 크게 내셨죠. 야, 아무리 그래도 애가 만삭인데 너 하는 짓이 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아무리 돈이 걸린 일이라고 해도 가족이 우선이 돼야지. 서연이가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아? 너 그 아이 임신하고부터 행동이 이상해. 왜 그러는 거니? 아니야,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출산 예정일도 남았잖아. 그게 예정일이지 정확한 줄 알아? 의사가 6개월 남았다고 하면 딱 그때 죽는 것처럼? 뭘 또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2주나 남았고 서연이가 괜찮다고 했어. 너 설마 또 의심병 도진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못 산다. 어떨 때 너 보면 서연이가 아니라 은주랑 아직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너한텐 힘든 일이었어도 이젠 털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서연이한테까지 불통이 튀기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진짜야. 혹시나 너 그렇게 멀리 있을 때 서연이 출산만 해봐라.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알았어? 혼자서 출산하고 혼자서 아이 보고 그런 기억이 평생 간다. 알긴 알아?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병이 생기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의심이 생긴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꼭 전처와 비슷해졌기 때문이었죠. 불안한 듯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자꾸만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해놓고 1시간이 넘게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었죠. 더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집으로 들어왔는데 누군가와 커피를 마신 듯 테이블 위에 잔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혼자 쭉 있었다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아무리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일이 생겨서 아내를 잃게 되면 저는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처를 사랑하지 않은 거냐고 물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연이는 이전에 어떤 여자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싶었기에 한편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예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출장길에 오른 거였어요. 제겐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이기도 했고 나름 아내를 잃기 싫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의심하지 말자. 서연이는 전처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떨어져 있으려고 했던 거죠. 헌데 하필이면 출장길에 올라 겨우 3일이 지났을 무렵에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너무나 후회했죠. 아내는 괜찮다고 걱정 말고 일 잘 끝내고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약이 불발된 표라도 구하려고 대기까지 탔을 정도였죠. 그렇게 겨우 표를 구해서 바로 연락을 할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로 나타날 계획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한국에 도착해서 꽃다발을 사들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어머니와 마주했죠. 엄마, 왜 여기 있어? 서연이는 괜찮아?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기는 괜찮아. 근데 너랑 나간 거 아니었어? 서연이 너랑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인데. 근데 나 한국 오는 거 엄마 알았어? 아니, 나도 방금 간호사가 너랑 나갔다고 하기에 요 앞에 나갔나 했지. 이게 무슨 일이냐? 출산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어딜 나가? 어머니가 횡설수설하자 저는 바로 뛰어 올라가 어머니가 알려준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직 붙어 있는데 자리는 완전히 정리되고 없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다들 짐을 챙겨서 나갔다는 말을 했고요. 저는 다시 나와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서연이요. 어제 아침, 한국은 저녁이었겠네요. 출산했는데 왜 자리에 없죠? 간호사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다른 분들에게 물었고 그중 한 간호사가 대답해줬죠. 이서연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가족이세요? 네, 제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 네? 남편이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환자분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퇴원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강하게 퇴원 의사를 밝혀서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이미 남편분이랑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 남편분 얼굴도 정확히 기억을 하니까. 남편? 지금 남편이라고 했어요? 땅밑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어머니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게 물었지만 차마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 어딜 갔다고 둘러대고 어머니를 집까지 태워드렸죠.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자고 온몸이 피곤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새벽이 다 되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새벽에 집으로 들어와 저희가 사는 방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죠. 작은 소음은 규칙적으로 안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 때까지 비워두겠다고 아내가 고집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말이죠. 저는 숨을 죽이며 문을 천천히 열었고 어둠이 시야에 완전히 익숙해지자 보이는 낯익은 얼굴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전처인 은주가 술을 먹고 안방에 대자로 누워 코를 골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내가 앉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죠. 저는 불을 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뭐야? 두 사람 뭐냐고! 아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선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하더군요. 여보, 여길 어떻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허락 맡을까? 뭐냐고 물었어.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냐고! 그때 소란스러움에 깨어난 전처 은주가 절 보며 과하게 반가워했습니다. 특유의 과장된 행동으로 웃고 박수치면서 말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절 억지로 안으려고 하더군요. 너무 보고 싶었잖아, 여보. 이렇게 만난 것도 진짜 우연 같지, 그치? 저는 제게 팔을 뻗고 안기려는 은주를 밀어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나랑 당신이랑 살던 신혼집이지. 근데 여기 인테리어 뭐야? 내가 이런 스타일 딱 질색하는 거 몰라? 거기다 화장실에 저건 뭐야? 장애인 화장실도 아니고 손잡이는 또 뭐고? 도어는 왜 슬라이드야? 언제 이렇게 취향이 바뀐 건데? 이 방 우리가 살던 곳이잖아. 넌 시끄럽고. 이서연, 당신이 말해. 이 상황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제 아내는 대답 대신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전처가 그런 그녀를 비웃었죠. 그리곤 간드러진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얘가 당신한테 접근한 거 그거 다 내가 시킨 거야. 몰랐지? 나랑 같은 고아원 출신이야. 이서연, 이은주 같은 성이라고. 우리 고아원 원장성을 따라서 그렇게 지은 거야.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가족 그런 거라고. 나랑 서연인. 미쳤구나. 진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할 순 없지. 멀쩡한 처녀 서류에 이혼녀 낙인 찍었으면 돈이라도 좀 쥐어주지 그랬어. 근데 이렇게나 돈이 넘쳐나면서 한 달에 못해도 700 이상은 벌면서 나야말로 좀 묻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여자라면 술 못한다, 담배 못한다, 내숭도 좀 떨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이니 나를 속였더니 꾀꾀거리고. 솔직히 어이가 없어. 아이 임신한 건 그렇다고 쳐. 그럼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된다고 동동거리면서 좋아해서 기껏 낳아줬더니 쥐새끼 아니라고 쌩까고 나까지 버리고?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았어? 억지 부리지 마! 애초에 내 아이라고 결혼해야 한다고 울고불고 한 건 너였잖아! 너도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버려?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당신이란 여자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짐승이라도 되니? 나 좋다고 할 땐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들더니 이 계집애한텐 왜 그랬니? 얘랑 나랑 뭐가 달라? 인연이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 고아라도 괜찮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괜찮다고 했다며? 기가 차서.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거짓말도 안 했지. 그럼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고. 내가 언제 거짓말 하라고 했어? 그걸 선택한 건 당신이야. 그런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당신 어머니한테 접근한 것부터가 내가 시킨 일이야. 그렇게 해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빚도 갚겠다고 나선 게 당신이 뭐든 좋다는 서연이의 본심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야? 이런다고 돈이 나와? 안 나오지. 그래도 괴롭힐 순 있겠지. 어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 기분. 당신도 느껴야지. 나도 당신 믿었으니까. 당신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도 그래. 나도 평생 당신이 먹이고 입혀줄 줄 알았어. 안 그랬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지. 내가 하던 일도 계속 했을 거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고? 애 낳 키우면서 파출부나 하고 있으니까. 전처는 저와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복수를 할 생각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의 도박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자신의 친구 서연이에게 복수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또 들어주고 둘은 그때부터 절 속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설픈 전처와는 달리 완벽하게 말이죠. 이걸 설명하는 내내 서연이는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태어난 아이 역시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겁니다. 출산 후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나온 거였고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일단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살기 시작했고요. 맨정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물을 쏟아냈을 정도였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도대체 집에 술병이 몇 개야? 너 중독됐어? 치료받으러 가야겠니? 언제까지 이럴래?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정말 미안. 들어보니까 서연이 사정이 참 딱하게 됐더라. 엄마, 서연이 만났어? 왜? 그 여자 말은 왜 들어? 그래, 만났다. 왜 듣냐고? 그러는 너야말로 그렇게 끝이 안 좋게 끝난 은주 말은 들으면서 서연이가 하는 말 듣기나 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은주 말은 왜 믿어? 어차피 둘이 친구인 거 부정 못해. 성도 똑같다고. 복수하려고 엄마한테 접근했다잖아. 엄마는 그걸 듣고 화도 안 나? 우릴 속였다고! 제 말에 엄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딱 치면서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바본 줄 알아? 엄마도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접근이야 그렇다고 치자. 은주 걔도 나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 근데 넌 하나만 알고 왜 둘을 몰라? 복수? 복수 때문에 집에 들어왔으면 뭐라도 제대로 했겠지. 근데 서연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니? 내가 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 도울 때마다 5만원씩 10만원씩 용돈 줬었다. 안 받는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지어줬어. 근데 이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뒤에 통장 하나 들고 나한테 왔더라. 그간 너한테 받은 생활비랑 내가 준 용돈 다 모은 게 있다고. 그게 1,000만원이 넘어. 1,400. 그걸 주면서 너한텐 차마 미안해서 못 주겠다고 하더라. 1,400?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렇게 많이 준 적이 없는데. 그래. 네가 의심병이 있으니 줘도 카드로 주고 했겠지. 내가 널 모르니? 없다고 의심 안 한다고 해도 아이 가지니까 더 심해져선 그렇게 했겠지. 내가 준 돈은 몇 푼이나 되겠니? 그니까 그 돈은 서연이가 모은 돈인 거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 날 주고 갔다고, 나를? 그런 애가 복수? 무슨 복수를 했니? 너 인테리어 비용도 대부분 서연이가 혼술하면서 대신했지? 하지만 엄마, 일단 내 애가 아니잖아. 그건 복수 아니야? 전 남편이랑 그 사람 사이에. 그때 어머니는 제 등짝을 엄청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 멍청아, 딱 보면 몰라? 유전자 검사, 혈액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붕어빵 틀로 찍어내도 그것보다는 덜하겠다. 난 딱 보자마자 널 닮아서 소름이 끼쳤는데. 이 아빠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봐? 네 새끼라고, 이 속도 없는 놈아. 하지만 그땐 분명 서연이도 아무 말도 안 했고. 미안하면 원래 말이 안 나와.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너도 그런 쪽으로만 의심하지 말고 은주 그 아이가 뭐하러 여기까지 쳐들어왔는지, 왜 그 말을 네 앞에서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건 의심이 안 되니? 걔 말처럼 돈 많은 남자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면 왜 밝혀? 모르는 척 뒷짐지고 있지. 누가 안방까지 와서 그걸 말해? 확실히 그건 어머니 이야기가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은 3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좀 더 늦게 이혼을 한 거였죠. 당시 도박에 빠졌던 서연이의 전 남편은 결국 서연이의 카드까지 손을 댔고 거액의 빚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죽어라 일을 했지만 빼앗기기만 할 뿐 도저히 감당을 못해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하면 날 죽이겠다고 했어. 자긴 이럴 거 없는 사람이라고. 법이고 경찰이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때 내 앞에 나타난 게 은주야. 그 여자가 왜? 원래 나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 고아원에 있을 때도.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다 친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내 전남편이랑 은주가 더 친했지. 나한테 제안하더라. 당신한테 접근해서 돈만 좀 가지고 오라고. 그 대신 전남편과는 깔끔하게 이혼시켜주겠다고.
그 이야기에 넘어갔다는 거야? 차라리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지 그랬어. 그때 은주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머리카락을 들춰내더니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시도를 안 해봤던 게 아니니까. 처음 이혼 이야기를 쓸 때 남편이 계단에서 날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다친 거고. 전 남편 출산한 그날 병원에 와서도 날 끌고 갔어. 그 인간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당신은 몰라. 바보처럼 참고 산 게 아니라 참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내 전처는 어떻게 그 인간을 조종할 수 있었던 거야? 두 사람 알고 보니까 불륜 관계더라고.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물론 지금은 두 사람 만나는 것 같진 않았어. 그냥 부탁 들어주고 돈 쥐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짓을 안 했어? 복수할 수 있었잖아. 접근만 그랬던 거야. 아내는 말문이 막혔는지 울컥하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참 따뜻하더라. 당신이랑 어머님. 그래서 나도 잊어버렸지 뭐야. 꼭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그 전에 힘들었던 순간을 잊어버린 채 희망만 떠올리는 그런 순간이었어. 나한테 이 결혼은. 근데 임신하고 얼마 뒤부터 연락이 오더라고. 전처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자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10원도 보내지 않자 협박을 했고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제 의심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예 그 고리를 끊어버릴 생각으로 그 뒤엔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주는 속에서 불이 났던 거죠. 아니, 복수하라고 이혼까지 시켜서 보내줬더니 임신까지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배알이 뒤틀렸을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물었죠. 아이는? 내 아이가 맞아? 응. 이혼하고 그 사람 만난 적도 다른 사람 만난 적도 없어. 그래도 정말 미안해. 책임지라고는 안 해. 내가 잘 키울 거니까. 당신은 어머님 걱정만 해. 꼭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일단은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솔직히 다시 받아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 끝까지 잘 살아보자라는 말이 올라와도 저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이전처럼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는 아니고 별거 수준으로 따로 살게 됐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면서 유독 서연이를 찾으셨어요. 엄마, 내가 화장실 모시고 갈게. 아님 요양사 불러줄까? 시끄러. 내가 왜 남한테 내 엉덩이를 보여줘? 그리고 엄마도 여자야. 어딜 화장실에까지 들어오겠다고. 서연이 불러. 나 서연이 아니면 불편해서 안 된다고. 아이, 엄마. 서연이는 지금 나랑 별거하고 있잖아. 나도 좀 불편하고.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너 불편하다고 안 부른다고? 그래. 엄만 그럼 그냥 퇴원할란다. 이런 불편한 곳에서 너까지 불편하게 만들면서 뭐하러 더 살아? 나가 죽어야지. 아이, 엄마. 근데 의사 선생님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아픈 건 맞지? 시끄러. 내가 못 움직이는데 뭐. 의사가 뭘 알아? 나처럼 척추 수술, 무릎 수술, 연골 수술, 어깨 수술까지 다 받아봤어? 안 그럼 말을 말라고 해. 수술을 해보기만 했지 왜 수술대에 누워본 건 내가 더 많을 테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서연이 불러와. 어서. 분명 제가 없을 때는 알아서 화장실도 가고 환자들이랑 이야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만 나타나면 바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나이롱 환자였고 저와 서연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가셨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서연이와 마주할 수 있게 됐고 태어난 아이까지도 보게 됐습니다.
병원에 쪼글쪼글한 상태로 있던 모습일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 말씀처럼 제 아기 때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의심병 환자인 제가 봐도 제 아이가 확실했던 겁니다. 어머닌 깊은 고민에 빠진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그 의심하는 것 좀 버려라. 왜 쓸데없는 감정에 에너지를 쏟아? 지금 네가 주저하는 시간만큼 너 앞으로는 후회만 할 거야. 예전에 너희 아빠 그렇게 가고 내가 후회한 게 뭔지 아니? 그 망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준 게 참 후회가 되더라. 그런 말 안 했어? 결혼하고 한 번도? 그래. 너희 아빠가 좀 애교가 많았니? 나한테 그렇게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주책이라면서 그런 말해서 뭐하냐고 내가 그랬다. 그때는 부끄러워서 그랬지. 그 시대는 다 그랬고. 근데 그 사람 가고 나니까 참 후회가 되더라. 그 말이 뭐라고 못해줬을까 싶어. 그러니 넌 그렇게 살지 마. 배신은 언제든 당할 수 있겠지. 10년, 20년 후에도. 그래도 넌 살아야지.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니.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해줘. 응?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중재로 아내와 다시 함께 살게 됐어요. 또 어머니를 위해서 비워뒀던 안방까지도 같이 채워줬죠. 아이,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제가 원하는 완전한 가족으로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실수로 가득 찬 진실보다 더 위험하다 라는 말이 있더군요. 지금 생각하니 그동안 의심으로 인해 제가 이룰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멀어졌고 제 안의 확신과 가능성까지도 무너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더는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때로는 불확실하고 의심이 고개를 든다고 해도 앞으로는 믿음과 신뢰를 선택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것은 배움의 기회일 뿐 의심으로 멈추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덕분에 아내의 괴상한 요리를 또 먹긴 하겠지만 선택을 신뢰하고 제 앞에 놓인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선택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더불어 조언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